지난 7월 31일 중앙아메리카 바베이도스에서 개최된 제9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허준의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동아시아 전통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한국인 체질에 맞는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내용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의학사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동의보감은 우리 한의학이 전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세계인이 인정하는 소중한 의학 연구 자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파워특강에서는 16년째 동의보감을 번역하며 한의학의 세계화에 힘쓰고 있는 동의과학연구소 박석준 소장에게 세계적 보물로 우뚝 선 동의보감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 들어본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석준입니다. 요즘에 그 동의보감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한편에서는 반기는 그런 반응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동의보감의 가치를 좀 폄하하는 그런 또 반응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의보감이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도 여기서 동의보감을 직접 읽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허준이나 동의보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이름을 들어서 아는 것이지 아마도 직접 읽어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학서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등재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동의보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을까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그 동의보감을 편찬하고 마지막 그 출판까지를 지켜봤던 그 허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동의보감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동의보감을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식당입니다. 식당에 가시면 일테면 바지락은 뭐 동의보감에 의하면 어디에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장어는 뭐 동의보감에 의하면 어디가 좋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동의보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유네스코에 어떻게 해서 이게 등재가 됐나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었고 또 특히 한의대에서는 거의 교재로 쓸 정도로 아주 일반적인 책이었죠. 그렇지만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1993년부터 동의보감의 번역을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한 2, 3년 정도만 하면은 되겠지 하고선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동의보감이 5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1권을 번역하는 데만 한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리하고 출판하는데 한 3년 정도가 더 걸리더라고요. 이야, 이거 이러다가는 잘못하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못하지 않을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호랑이 꼴이었던 것처럼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운명과 같은 그런 책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보감을 출판을 하려면 교정도 보고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1권을 한 20여 번을 더 읽은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정독을 하면서 읽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동의보감이란 책이 일반적인 책과는 좀 다르다. 다른 의서와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좋은 의서들이 많고 또 동의보감 이후에도 우리나라에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동의보감이 정말로 기존에 없었던
아주 새롭고 독특한 이론을 만든 그런 책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죠. 근데 그때쯤 마침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한 과장님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은 동의보감의 일반적인 가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뭔가 수상치 않은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역사에서 동북공정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중국의 그 북부, 동북 지역을 사실은 거기는 중국의 역사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중국의 역사의 하나로 편입을 시키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고조선, 고구려나 이런 부분들도 다 자기네 역사로 이렇게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의학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 세계의 한의학을 중국에서 새로 만든 중의학을 기초로 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세계에 있는 모든 한의학들을 다 편입시키겠다. 그런 좀 시도가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를테면 몽골 같은 지역은요, 그쪽을 옛날에 서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의학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이었으니까 조자를 떼가지고 조의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의학이 있고 중의학이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장의학이니 조의학이니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한의계를 재편하려고 하는 시도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동의보감을 빨리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물론 저로서도 당연히 동의보감은 다른 어떤 의서보다도 다른 어떤 모든 의서와는 다른 나름대로의 독자성과 특징을 갖고 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여기에 저도 합의를 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9년도에 와서 등재가 됐지만 실제로는 2004년도부터 비교적 오랜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동의보감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고민했고 생각했던 바들을 같이 좀 얘기를 이렇게 할까 합니다. 이 동의보감이라는 것이 동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동이라는 것은 동력동자를 썼죠. 그래서 이 동쪽의 의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좀 의아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 우리나라 의학을 동의학이라고 하는지. 사실 동의보감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런 동의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었어요. 그냥 의학이라고들 다들 했었습니다. 썼다면은 이 한의학이라는 것이 원래 한나라 지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왔다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융합이 되어서 완성이 된 책이기 때문에 한의학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동의보감이 나오면서부터 동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뭐래 중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으니까 동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처음 개국을 할 때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냥 우리 조선이야 라고 한 게 아닙니다. 명나라에 가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용을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의서나 이런 책 내는 거를 누구나 또 인터넷이나 뭐 자기 개인 컴퓨터로 해서 혼자서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저런 의서를 하나 이렇게 저 정도로 이렇게 큰 의서를 낸다는 것은 좀 심하게 비유를 하자면은 경부고속도로를 내는 것 거의 그 정도의 아주 비중 있는 사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의서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허준이라는 분이 물론 허준이라는 분만이 아니고 같이 의서를 편찬하고 만들었던 분들의 생각이기도 했겠지만은 동이란 이름을 붙인 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중국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다고 하고요. 이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을 나누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도 중국과 달라요, 사실은. 그리고 언어나 이런 것들도 약간씩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별개의 나라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죠. 그런 전통이 남아서 중국이 한나라 이후에는 이제 통일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자기들의 습관이나 특성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의학에서는 이 북쪽은 아무래도 건조하고 조금 좀 추운 지역이 많고, 이쪽은 습하고 더운 지역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음식도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의 체질도 달라지고 또 외부의 그 환경에 따라서 병도 달라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남과 북의 의학이 서로 좀 차이를 두고서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후대로 오면서 전반적인 이제 통합의 분위기가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남과 북의 의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북쪽에는 북쪽의 의학이 있고 남쪽에는 남쪽의 의학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의사가 스승이죠. 북쪽은 북쪽들의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발전을 한 거고 이쪽은 남쪽은 남쪽대로 발전을 한 거다. 그런데 서로 교류가 많아가지고 이제 서로 이론이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됐다. 그래서 남이나 북이나 각각의 특징은 있지만 다 보편적인 의학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문답을 한 것을 동의보감에서 딱 인용을 하면서 그래, 너네는 남북으로 있지, 우리는 동쪽이야. 너네랑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등한 그런 보편적인 의학을 우리도 갖고 있어. 다만 우리는 우리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의 의학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이라고 한다. 이래서 동의보감이라는 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좀 종속적인 지위의 조선이 있었는데 적어도 의학에 있어서만큼은 대등한 입장을 갖고선 우리의 의학임을 천명한 최초의 책이 바로 동의보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동의보감 내지 동의학 이런 말들을 이제 하지만 거기엔 그렇게 깊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당시로서는 그런 좀 명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정할 때부터도 나타났지만은 동의보감을 만들 때는 분명하게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동의보감이 이 도교적인 성격을 다시 확립했다 하는 점입니다. 한의학은 원래 이 도교와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교적인 사고방식이나 도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의학이 발전해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남북의 의학이 서로 막 교류되고 이 사람 나와서 이 얘기하고 저 사람 나와서 저 얘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도교적인 성격이 많이 좀 희석이 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의학을 하나의 기술로 생각하고 발전시켜 가려는 그런 경향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동의보감에서는 정기신이라고 하는 도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모든 이론 체계를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교라는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편찬할 때 가장 기본으로 생각한 것은 중국에 있는 도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보통 선도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선도의 맥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의보감은 흔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동의보감의 내용이 90% 이상이 중국의 의사를 그대로 이렇게 인용한 것으로 돼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90% 이상이 다 인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용하면서 우리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레고 조각 갖고 장난을 하지 않습니까? 레고 조각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원칙을 세워서 만드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집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를 인용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중국 의서의 그런 문장들을 인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중국과는 다른 우리의 집을 만든 거죠. 이런 점을 동의보감을 그동안에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를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의보감에 대해서 동의보감이 편찬이 될 때 선조대왕이 처음에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서 이 선조대왕이 몇 가지 책의 편찬 원칙을 정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에도 이를테면 대통령이 좀 쓸만한 좀 의학책 좀 하나 만들어 봐. 아니 요즘 신종 인플루엔자 이거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무슨 책을 하나 좀 써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선조가 얘기한 것은 그 정도 차원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선조는 의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의학에 조예가 깊어요. 특히 그 정조라는 분은 동의보감을 기초로 해서 새로 책을 하나 자기가 스스로 편찬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선조라는 분도 이 허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허준 같은 사람이 조금 이제 좀 밑에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대통령이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어려서부터도 중국 의학 책들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하나 중간에 좀 옆 얘기지만 우리가 정조 대왕 알죠? 그래서 정조가 독살당했냐 아니냐 이 얘기 갖고 또 얘기가 많죠. 근데 정조 대왕도 자기 스스로 자기 병에 대해서 자기가 처방을 내려서 그 약을 먹습니다. 그 정도로 의학에 조예가 깊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임금 정도를 하려면 의학의 기초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의서는 보니까 다 용렬하고 조잡하다. 볼 게 없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때까지 중국에서는 한편에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발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금나라, 원나라, 다른 이민족 국가였지 않습니까? 이런 금나라, 원나라를 거치면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의학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학파가 막 여러 개가 생긴 거죠. 누구는 예를 들어가지고 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땀을 내서 치료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먹는 게 역시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밥통을 튼튼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무슨 소리냐. 몸을 보호해야지. 특히 양기를 보호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다양한 이론들이 막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볼 때는 일면적인 타당성들은 있지만 보니까 이게 영 형편없는 거예요. 다 지만 일면적인 것만 잘났다고 그러고 그게 맞다고만 하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허준하고 이런 내의원 식구들을 불러놓고서는 중국 의서가 요즘 보니까 다 조잡해서 볼만한 게 없어. 이거 다 새로 하나 정리해. 그래서 동의보감이 시작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지만 중국의 의서가 너무 번잡해. 또 양도 너무 많아요. 중국 사람들 그거 한번 모아놓기 시작하면 무시무시하게 모아놓잖아요. 근데 의서라는 것이 바로바로 필요할 때 사람들이 찾아서 보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읽어봐야 거기 나올까 말까 한다면은 그 의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점을 잘 정리를 해라. 누구나 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요점을 정리를 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모든 병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모든 병은 개인들이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자면은 양생을 잘 못해서 생기는 병이다. 그리고 또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뭐에 집착하고 뭐 때문에 막 속썩어하고 이런 데서 병이 많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양을 제일 우선으로 해라. 그 다음에 약이나 음식은 그 다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덧붙이는 것이 뭐냐? 우리나라는 초혼약제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 이 백성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혹시 도라지가 한약명으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도라지. 한약으로 쓰는 거는 아세요?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도라지가 길경이라는 그런 약으로 쓰여요. 그래서 폐나 이런 가래가 있거나 기침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좋은 약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약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면서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길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도라지로 음식을 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의아리. 그럼 의아리가 덩굴인가? 뭔가 풀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다 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많은데도 저게 의아리인지 뭔지를 몰라요. 한때 쇠뜨기라는 게 또 유행했었죠. 근데 사람들이 그전까지 쇠뜨기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시골에 가다 보면 이 길거리에 맨 있는 게 쇠뜨기였거든요. 그런데 모르니까 봐도 본 게 아니야. 봐도 몰라.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기 쉽게 우리 향약명을 붙여라. 이 향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약명이라는, 우리나라 약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경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은 가로 해놓고 도라지 이런 모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경이 이제 대표적인 예라서 길경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약을 알아보고 자기 병을 알고 해서 고칠 수 있게끔 그렇게 책을 편찬을 해라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보면 도교 의학이 따로 있어요. 또 근데 정기신을 딱 적용해서 의서를 정리한 건 없어요. 또 이런 자기네 음식이나 이런 걸로 치료하고 고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로 돼서 딱 정리되어 있는 그런 의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동의보감이 처음 출간됐을 때 중국에서도 동의보감이 바로 또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10년에 한 번 정도 꼴로 계속 출간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책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고, 또 당시 일본에서는 동의보감 전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마치 요즘으로 치면은 집에 금송아지 몇 마리 있는 것처럼 권력이 있다. 이런 것을 인정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권력자들이 자기도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한국에다가 이제 자꾸 조선에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한 줄만 좀 구해달라고. 근데 안 보내주려고 이제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나중에, 여러 차례 이제 일본이 왔다 갔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좀 이제 약탈을 해가고 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동의보감이라는 것이 그만큼 당시에도 굉장히 어떤 파급력이 있었는데, 동의보감이 출간되고 나서 한 150년쯤 지나서 연암 박지원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북경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자니까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은 유리창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북경에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그 당시에는
지금도 거기에 책방이 유명한데요. 고서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때는 거기가 이제 인쇄, 그다음에 도서 판매 이런 거의 중심이었어요. 유리창이. 근데 중국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서양과의 교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북경, 그 중에서도 그런 최고의 지적인 문물이 결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유리창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 박지원 선생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한 책들이 많다. 또 서양의 문물을 소개한 책들도 너무 많다. 그런데 조선의 책을 찾아봤더니 딱 한 권 있더라. 무슨 책이었겠어요? 당연히 동의보감. 그래서 중국에서 그 책을 출판을 하면서 서문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쓴 게 있는데 자기가 그걸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오늘날에는 책값 뭐 비싸다 해도요 그렇게 비싼 거 아닙니다. 이 동의보감은 양이 많지만 논어 같은 책은 그렇게 두껍지는 않잖아요. 논어 정도 한 권 사려면은요 전세값 정도는 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를테면 아래 것들이 갖고 있게 되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건 윗분들이 보시는 책이지 아래 것들이 볼 책이 아니었거든요. 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명문 가문의 가부장 이런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소장하는 것이지 그 집안에서도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박지원 선생이 그 책을 살라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고서는 통탄을 하면서 서문만 이렇게 베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 전쯤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조선의 책, 그게 바로 동의보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한 것이 그 어떤 역사적인 맥락 없이 뜬금없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평가를 받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여러 가지 그 얽힌 얘기나 그 내용들은 워낙 많아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의보감이 5권 25책으로 일단 5파트로 나눠져 있다.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1권 중에서도 앞에 1, 2, 3책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뭐냐면은 양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것과 또 그걸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의보감을 그걸 어떻게 읽어? 다 한문인데 한문인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동의보감이 처음 초판이 나온 것을 만약 이게 초판이었으면 굉장히 비쌌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갖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랑 똑같이 이렇게 다시 복원을 시켜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려야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이 사람의 몸을 이제 내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그림은 근데 이 그림도 나중에 이제 혹시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해부학적인 지식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개 이렇게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읽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번역본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고 그래도 난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 단방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헛당자를 써가지고 어떤 병에 대해서 약재 하나만을 쓰는, 그래서 병을 고치게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민간요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기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뭐 기침을 많이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저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할까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또 소변이 또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동의보감에서 소개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역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요. 원래는 동의보감은 좀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활용하기 쉽게 그냥 변형시켜서 내용을 조금 변형시켜서 말씀드릴게요.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는 약 먹이기도 그렇고 또 그 아기들 관장시키자니 또 좀 안쓰럽고 그랬을 때는 대파의 그 흰 부분이 있죠. 이것하고 뿌리를 같이 적당히 숭덩숭덩 썰어요. 그리고서는 그걸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슬쩍 볶으면 뜨끈뜨끈해지지 않겠어요? 그럼 거즈라든지 아니면 무명천이나 이런 데 이렇게 쌓아요. 그래서 너무 뜨겁지 않게 데우면 안 되니까. 그리고서는 배꼽 아래 한 3cm 정도 아래 정도 그 정도에다가 그 주위에다가 이렇게 가만히 대주고 있어도 되고 살살 문질러 줘도 되고 그러면은 대변이 쉽게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그 요법을 쓸 때는 화장실 가까운 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주사 놓기도 그렇고 약 마음대로 쓰기도 좀 그렇고 그랬을 때는 한번 그 방법을 써보십시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노인분들도 노인분들이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번 그 방법을 오래되면은 한 번에는 잘 안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 번 자주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아주 쉽게 이게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도 쉽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도처에 책 넘기는 데마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을 보시면 아마 의료비에 제가 볼 때는 50%까지는 아니지만 최소 20, 30%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보감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내 몸은 내가 다스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처음에 편찬을 명할 때도 대부분의 병들은 잘못된 생활습관, 잘못된 마음가짐에서 온다. 그러니까 먼저 어떤 병이 걸렸으면은 내가 어떻게 그동안에 살아왔는지, 마음 씀씀이는 어떻게 썼는지, 또 밥 먹는 거는 어떻게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점점 갈수록 사람들은 병 걸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의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고 약이 다 해결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병을 만든 건 나잖아요. 물론 전염병처럼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나 어떤 외상으로 갑자기 교통사고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은 많은 질환의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초래한 그런 병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먹거나 뭐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왜 먹는 게 잘못됐겠어요? 매일 그 술이나 아니면 기름진 고기나 아니면 편식으로 치우친 것만 먹는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되돌아봐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얘기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동의보감이야말로 건강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바로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 몸의 건강 누구한테 맡긴다. 돈 주고 어떻게 한다. 그 생각이 아니고 내 몸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한번 되돌아보자. 그러기 위한 거울. 동의보감에서 감자가 바로 그겁니다. 보자는 보배라는 뜻이고요. 감자는 거울입니다. 거울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비춰지죠. 거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러면 딱 얘기를 해줘요. 그건 무슨 얘기냐? 거울을 보면 내 마음이나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이 다 거기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은
바로 그런 거울 역할을 해주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단순한 건강서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이걸 명상서적으로 생각한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동의보감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동의보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동안에 우리 오래된 한의학의 경험을 많이 축적해 놓은 그런 경험의 보고다. 아니면 뭐 우리 거다.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동의보감이 강조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준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시간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의 허준 선생에 대해서도 그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특히 그 출생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상도에 있는 산청이 저기다, 출생지다. 그리고 활동지도 거기였다. 그 얘기는 소설 동의보감에서 처음으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런 얘기가 그 지역에서도 많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얘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설 동의보감 또 드라마 허준 같은 거였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스승 유이태를 해부를 하죠. 그래서 얼음골로 들어가는 그게 산청에 있는 얼음골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성지를 지금 만든다고 그랬는데 산청이 허준 선생이 태어난 곳일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튼 지금 성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전라도의 담양입니다. 거긴 왜 그러냐면 허준 선생의 외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에야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이 권위가 없었다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여성들이 조선 중기까지는요. 이 시집을 오면은 자기 재산을 따로 갖고 와요. 이혼을 하면 다 갖고 갑니다. 남편이 재산이 없었다면 남편은 망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면 외가에 가서 자랍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본가로 오는 거예요. 율곡 선생도 강릉에 가서 자랐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가 더 여건이 높았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라도 담양이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 허준 선생의 그 일가들이 모여 살던 지금 강서구 가양동 지금 거기 허준 박물관하고 구암 공원이 있습니다. 구암은 허준 선생의 호예요. 그래서 가양동 쪽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뭐 그 밖에 파주, 개성 저는 근데 그런 출생지가 많아도 좋을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다 허준 선생을 기리는 그런 뭔가가 하나 생길 테니까. 그래서 허준 선생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허준 선생의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허준 선생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서자에서부터 내의원에 정식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것도 아니고 천거에 의해서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백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위에 시샘도 많았을 것이고 또 선조가 나중에 이제 허준이 내의원으로 있을 동안에 돌아가시게 되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유배를 가게 되고 또 전쟁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2번 일어나게 되죠. 근데 임진왜란 때 의주까지 일국의 왕인데 의주까지 간 사람이 한 3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허준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드디어 1610년에 동의보감을 완성합니다. 그때가 71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71살 한 2, 3년 정도에 집중적으로 편찬을 한 겁니다. 그 나이에.
그것도 유배 당해가지고 밖으로 못 나가게 밖에다가 무슨 장치인가를 했어요. 나오지도 못하게. 그 추위와 더위에 떨면서 고생하면서 책을 완성을 한 겁니다. 그 고령인. 요즘에는 71살 그러면은 에이 뭐 아직도 아니지 뭐 하지만 당시 평균 나이가 30세가 안 됐단 말이에요. 27세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71살까지 산 것도 대단하지만 그 나이에 작업을 혼자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1610년에 71살의 나이로 책을 완성해서 바치고 그래서 1613년 책을 출판하는데 3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2번 치르면서 절에 있는 종까지 다 녹여가지고 무기 만들고 뭐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활자를 만든다는 것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동의보감을 찍어낸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허준 선생은 13년에 출간된 것을 보고 15년에 76세의 일기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돌아가실 때의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광해군이 몰락하면서 같이 아마 몰락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별로 돌보는 사람도 없이 어디선가 돌아가셨을 거다. 그래서 파주에 지금 묘소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에 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동의보감이라는 책, 또 그런 책을 마지막까지 혼자서 편찬한 허준. 그동안에 우리는 동의보감 말만 했지 사실은 너무 몰랐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어떻게 좀 반성해야 될 상황이지 동의보감의 일부 오늘날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 그런 걸 갖고 너무 확대하거나 사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버리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켜서 발전시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의보감의 선조께서 동의보감을 편찬하라고 명하기 얼마 전, 그 전후로 해서 전염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허준도 목숨을 부릅쓰고 직접 가서 치료도 하고 관찰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동의보감을 편찬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피폐화되고 황폐화된 상황, 또 이 전염병이 몰고 온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이런 상황에서 동의보감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을 살려온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신종 인플루엔자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허준 선생의 후예로서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제 한의사신데 6.25 때만 해도요, 실제로 드럼통 같은 데다가 약을 달여가지고 전염병이 도는 곳에 다 나눠줬답니다. 근데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나? 사실 반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동의보감 열심히 보고 번역하고 또 환자 보고 이런 거에 주로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야말로 이제는 그야말로 전쟁이나 이런 대전염병의 유행 이런 것들에 책임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큰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 또 혹시 이 방송을 다른 또 의사나 의료인들이 보신다면은 큰 의사가 됐으면 그런 분들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제한된 시간이 벌써 지난 것 같습니다. 제 얘기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거나 질문하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동의보감을 더 가치 있게 만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물론 당연히
첫 번째는 동의보감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지금까지 동의보감을 저도 읽으면서 잘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른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동의보감의 뼈, 이 골이라는 게 나와요. 뭐 골은 우리가 다 누구나 알죠. 그럼 이 뼈가 어떤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저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뼈는 이 피부나 이 근육, 뭐 혈관 이런 걸 다 이렇게 빼고 남은 해부를 하고 남은 흰 그 조직, 그게 아니다. 우리는 뼈 그럼 그걸 생각을 하잖아요. 동의보감에서 얘기하는, 아니면 근대 이전의 세계에서 얘기했던, 한의학에서 얘기했던 뼈는 밖에서 봐서 만져지거나 알 수 있는, 보이는, 그게 뼈예요. 해부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뼈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동의보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한의사들은 거의 매일 동의보감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의대 교재의 많은 부분이 동의보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한 번은 봤지만은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동의보감이나 허준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과 사상, 이런 것의 가치를 잘 몰랐던 것처럼 정작 한의학계에서도 동의보감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동의보감을 진짜 발전시키려면은 동의보감을 먼저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려면은 나는 일반인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대통령 정도 되려면 의학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대통령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동의보감 읽어야 됩니다. 무조건 읽어보십시오. 네, 아마 시간이 좀 다들 모자랄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좀 두서없는 얘기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